재미있는 사건과 일화를 따라 걷는 중국사 산책 출발하겠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중국의 민간에서 전해 내려오는 청나라의 제3대 황제 순치제, 복림의 러브스토리를 따라 걸어가겠습니다. 그의 러브스토리는 그가 죽은 사연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가 죽은 사연에 대해서는 수백 년 동안 여러 가지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는데, 그가 절에서 궁으로 돌아오는 길에 천연두에 걸려 사망했다는 설이 비교적 사실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며, 그렇지 않고 출가하여 입적했다는 설 중에 한 가지 이야기가 바로 러브스토리와 이어집니다. 일단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660년 11월 자금성 안에 천연두가 퍼지고 순치제가 깊이 사랑하던 귀비 동학씨가 천연두에 걸리자 순치제는 자신이 총애하던 현엽을 동학씨의 양자로 주려고 했다. 그러나 효장태우와 생모인 강비 동가씨가 황위 계승자인 현엽이 천연두에 옮을지도 모른다고 완강히 반대하여 실패하였다. 그리고 두 달 뒤인 1660년 12월 동학씨가 결국 차도를 보이지 않고 죽자 순치제는 즉시 동학씨를 효원단경왕으로 추서하고 태묘의 그 신주를 모셨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순치제는 이례적으로 자신이 총애하던 태감을 오대산에 있는 청량사에 보내어 동학씨의 명복을 빌게 했다. 동학씨에게는 이런 사연이 있었다. 일찍이 순치제는 귀비 동학씨를 깊이 사랑하여 귀족 집안이 아닌데도 그녀를 황후에 봉하려 했지만 대신들의 반대가 커서 결국 뜻을 관철시키지 못한 바 있었다. 또 그녀와의 사이에서 얻은 아들이 1살의 나이로 요절하자 너무나 상심하여 이례적으로 황태자로 추서하려고 했으나 서출이라는 이유로 대신들의 반대가 매우 커서 이 역시 뜻을 이루지 못한 바 있었다. 순치제는 결국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동학씨가 죽은 다음 해인 1661년 순치 18년 1월 하순 제위에서 물러나 오대산 청량사로 출가하여 주지 옥림수에게서 행치라는 법명을 받았다. 대신들은 순치제에게 빨리 제위로 돌아오라고 사정하였으나 순치제는 끝내 그 말을 듣지 않고 머리카락을 자름으로써 속세와 완전히 단절했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한다. 이후 강희 8년, 강희 46년, 그리고 강희 51년인 1712년, 그리고 심지어는 손자인 옹정제 초기까지 순치제가 살아있다는 행적이 확인되었다고 하며, 실제로 순치제가 썼다고 하는 출가시가 오늘날까지 불가에 내려오고 있다고 하나 이 부분은 확실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정사의 기록인 세조장환계실록에 따르면 순치제는 다시 궁으로 돌아오라는 대신들의 읍소를 뿌리치지 못하고 궁을 떠난 지 1년 만에 다시 황궁으로 돌아왔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정사는 순치제가 황궁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천연두에 걸려 1661년 순치 18년 2월 24세의 나이로 붕어하였으며, 셋째 황자 현엽이 황위를 물려받아 제4대왕제 강희제로 즉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야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야사는 순치제 복림이 출가한 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황귀비 동학씨 때문이 아니라 강남의 명기 동소환 때문이었다고 설명합니다. 다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청나라 군대가 산해관을 넘어 북경으로 들어온 후 순치제의 생모인 효장황태우와 애정관계에 있었던 명나라의 투항장수 홍승주는 양강총독에 임명되었다. 홍승주는 부임하자마자 남경에서 심리 떨어진 강남에서 가장 유명한 색향으로 꼽히는 진회하로 달려갔다. 하지만 이곳에는 전쟁의 상처만 남아있을 뿐 그 유명하다는 풍류는 사라지고 없었다. 거기서 부하에게 들은 얘기는 금능의 팔대미인 가운데 으뜸인 동소환이 있었는데 이미 모벽강이란 사람과 살고 있다는 말이었다. 홍승주가 아깝다는 듯이 한숨을 토하자 그 부하는 모벽강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체포하고 동소환을 빼앗으면 어떻겠냐고 계책을 제시했다. 홍승주가 허락하자 과연 며칠 후 그는 동소환을 데리고 왔다. 가녀린 모습으로 홍승주 앞에 선 동소환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놓아달라고 애원하였다. 홍승주가 보니 과연 선녀가 내려온 듯 미모가 빼어나 욕정이 끌어올랐지만 참았다. 그리고 그녀에게 모벽강을 조사해보고 죄가 없다면 놓아줄 것이니 안심하라고 위로하고 그녀를 장군부의 안채에 기거하도록 하였다. 홍승주는 수시로 옷이나 장신구를 보내 그녀의 마음을 사려고 하였으나 그녀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몸을 허락하지 않았다. 홍승주도 어찌할 수 없어 그렇게 1년 남짓한 세월을 흘려보냈다. 1년 후 북경으로 발령을 받은 홍승주가 동소환을 마차에 태워 함께 출발하였다.
그런데 한 무리의 괴한들이 회수 일대에서 마차를 습격했다. 그들은 뒤를 따르던 마차에 타고 있던 동소환을 빼앗아가려 했으나 실패하고 대신 홍승주의 첩, 김효주와 시녀를 잡아갔다. 그리고 한 통의 편지를 남기고 갔는데 거기에는 홍승주가 어염집 여자를 빼앗은 일을 황제에게 상소할 것이라는 말이 써 있었다. 이에 홍승주는 별수가 없음을 깨닫고 선수를 쳐 동소환을 단장시켜 황제에게 헌상하였다. 이로써 그는 화근을 없애면서도 황제에게 자신의 충성을 과시할 수 있었으니 전화위복이 된 셈이었다. 순치제 복림은 뜻밖에도 미모의 동소환을 얻어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날 밤 그녀를 당장 내실로 들게 했다. 그러나 동소환이 죽을 결심을 하고 황제를 따르지 않자 황제도 어찌할 수 없어 대신 비빈한 명을 시켜 그녀를 설득했다. 지금 황상의 말을 들어야 나중에 홍승주에 대한 원한을 갚을 수도 있고 모벽강에게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선은 황상을 따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녀의 설득에 마음이 움직인 동소환은 황제를 허락했고 이내 두 사람은 생사를 같이 하는 사이가 되었다. 얼마 후 그녀는 숙비로 책봉되었다. 그러나 홍승주는 불안했다. 두 사람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녀가 자신의 과거 횡포를 일러바칠 수가 있고 그리 되면 자신은 끝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동소환을 없애버리려고 했으나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는 과거에 그와 연인관계에 있었던 순치제의 모친인 황태후의 손을 빌리고자 하였다. 그가 과거에 순치제의 모친과 연인관계가 된 데는 이런 사연이 있었다. 청나라 군대가 명나라 군대와 싸울 당시 명나라의 장수 홍승주는 청나라의 포로가 되었으나 결코 변절하지 않았다. 그래서 태종 홍타이지는 여자를 좋아하던 그의 약점을 간파하고 미인계를 썼다. 그리고 자신의 비빈이었으며 지금은 순치제의 모친으로서 황태후가 된 효장을 시녀로 분장시켜 그와 동침을 시킨 끝에 그를 변절시킨 바 있었다. 홍승주는 이런 효장과 만나 다시 관계를 맺은 뒤 기회를 틈타 이렇게 말했다. 젊은 황제가 한 여자에 빠져 정치를 소홀히 할 지경에 이르렀으니 종묘사직을 위해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을 그대로 믿은 효장 황태후는 황제를 질책한 후 동소환을 즉시 궁 밖으로 쫓아내라고 명하였다. 이제까지 황태후의 명을 거역해 본 적이 없던 순치제는 감히 반박하지 못하고 울면서 태후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효장은 동씨를 서산 옥천사로 내몰았다. 그녀를 불문에 귀의시켜 복림과 정을 끊게 하려는 속셈이었다. 옥천사에 온 동소환은 모든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리 상심하는 빛이 없었으나 오히려 복림은 정을 끊지 못하고 그녀에 대한 그리움이 더해만 갔다. 그래서 복림은 매번 그녀에 대한 생각이 사무칠 때마다 사냥을 핑계로 몰래 서산에 가서 동소환과 같이 근처 산수를 유람하고 시를 지으며 운우의 정을 나누기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복림의 진심을 알게 된 동소환은 모벽강이란 사촌 오빠가 강남에서 누명을 쓰고 수배령이 내려져 있으니 모씨 일가를 보호해달라고 용감하게 간청하였다. 이에 복림은 모씨를 보호하라고 비밀리에 명을 내렸으며 아울러 동소환이 오빠를 만나 온우이의 정을 나눌 수 있도록 모씨를 서산으로 불러오도록 하였다. 보름이 지난 어느 날 모벽강은 동소환의 사촌 오빠로 가장하여 옥천사를 방문하였다. 둘은 주위에 환관이나 시녀가 없는 틈을 타서 얘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곧 자신의 뜻을 밝혔다. 첩은 이미 불문에 몸을 맡겼으니 모든 것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훗날 당신이 건강하시다면 다시 만날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녀의 말을 들은 모벽강은 합장을 하고 물러났다. 그날 밤 동소환은 호련히 모습을 감추었다. 복림이 사방에 사람을 보내 그녀를 찾아보았지만 허사였으니 복림은 비통함을 금할 수 없었다. 한편 아들의 소식을 듣고 노한 효장은 신료들을 서산으로 보내 복림의 환궁을 재촉하였다. 복림은 하는 수 없이 환궁하는 수밖에 없었다. 어느 날 태감 한 명이 그녀가 달빛 비치고 바람이 부는 날이면 옥천사 주위를 배회한다고 아뢰었다. 이 말을 믿은 복림은 황급히 출궁하여 옥천사에 이르렀다. 그러나 동소환은 거기에 없었다. 속았다고 생각한 복림은 그 죄를 물어 태감을 주살하라고 명하였다. 하지만 태감은 목숨을 건지려고 황태후에게 구원을 청했다. 자초지종을 알게 된 황태후는 사찰의 대전에 불을 지르도록 하였다. 불은 거의 3일간이나 타올랐으며 그곳에 유배되었던 궁녀들도 모두 불에 타 죽었다. 효장 황태후는 불이 거의 다 꺼진 후
잿더미 속에서 동비를 확인하였다고 공표하게 했다. 복림은 눈물을 흘리며 비통함을 참지 못했다. 예부에서는 동비를 황후의 초봉하라는 어지를 받들어 황후의 예에 따라 장례를 치루었으니 이때가 순치 17년 1666년의 일이었다. 복림은 날마다 비탄에 잠겼으며 마침내 동소환을 만나는 꿈을 꾸었다. 꿈에서 깨어난 그는 동비가 꿈에 의탁하여 자신을 만나러 왔음을 깨달았다. 이튿날 복림은 몰래 자금성을 빠져나와 오대산으로 향했다. 오대산에 도착한 그는 삭발한 후 산사로 들어가 버렸다. 황제가 없어지자 온 궁궐을 헤매며 그를 찾아다닌 태감들은 그가 남겨놓고 간 조서를 유서로 여기게 되었다. 유서에는 제3왕자 현엽을 후계자로 명시하고 보정 대신 4명의 이름도 적어 놓았다. 숱한 의혹과 추측 속에서 조서에 따라 장례를 치루었고 8살의 어린 현엽이 즉위하여 다음에 연호를 강이라고 계칭하였다. 순치제의 치세는 이로써 막을 내렸다. 수십 년 후 부록의 나이가 된 현엽이 가래단 원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오대산에 살고 있다는 부왕 생각이 간절하여 시종만을 대동한 채 오대산 청량사로 들어갔다. 과연 백발이 성성한 노승 하나가 참선을 하고 있었는데 전혀 미동이 없어 마치 고목 한 그루가 서 있는 것 같았다. 한참 쳐다보던 현엽은 노승이 부왕일 것이라고 단정하고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끝내 북받치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현엽이 울면서 외쳤다. 아바마마, 제가 왔습니다. 그러나 노승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참선을 하고 있을 뿐이었다. 결국 현엽은 그대로 물러나오는 수밖에 없었다. 강희제 현엽이 오대산을 다녀온 후 출가한 순치제가 오대산에서 임종을 맞이했다는 소문이 넓게 퍼져나갔다. 동소환 역시 젊은 나이에 영원한 극락의 길에 올랐다. 강희제 현엽은 부친이 오대산에서 세상을 떠난 뒤 비밀리에 사람을 보내 부왕이 생전에 사용하던 부채와 신발 한 컬레를 가져오도록 시켰으며 부왕의 지하궁인 효릉에 가져온 부채와 신발을 시신 대신 묻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순치제 복림과 명기 동소환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200년의 세월이 흐른 후 청동릉이 대약탈을 당했을 때 순치제의 효릉만이 유일하게 도굴꾼의 약탈을 피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도굴꾼도 순치제의 지하궁에는 부채와 신발밖에 없다는 야사를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야사에 나오는 동소환이란 인물은 실제 인물입니다. 근세에 편찬된 어느 책에 동소환에 대해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즉 동소환은 명나라 말기 진해 지방의 명기로서 나중에 모벽강에 첩이 되었다가 청나라 군대가 남하하자 난리를 피해 이곳저곳을 전전하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또 순치제가 동소환을 총애하여 숙비로 책봉했다고 하는데 이는 만주 사람인 황기비 동학씨 또는 후궁인 영비 동학씨와 혼동한 것입니다. 즉 동소환은 실존한 인물이었으나 두 동학비 그리고 순치제의 불교 기해설과 합해 동소환을 순치제의 여인으로 교묘하게 꾸며놓은 것입니다. 또 나이를 따져봐도 동소환이 황기비 동학씨 또는 영비 동학씨로 둔갑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태종 홍타이지가 여자를 주어 홍승주를 변절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그 여자가 순치제까지 낳은 자신의 측실이었다는 점도 마찬가지로 억지스러운 것입니다. 아무튼 이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을 교묘하게 짜맞추어 상상력을 동원해 빈 부분을 메꾸어낸 이야기로서 전형적인 야사의 형태를 띠고 있으니 그냥 재미로 들어볼 만한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국의 민간에 전해 내려오는 순치제 복림과 명기 동소환의 러브스토리를 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